우리가 항상 돈을 벌려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뭐가 될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온 거죠. AI 혁명이라는 사이클이 거의 뭐 10년 이상 어떤 빅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이클은 10년인데 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면 사실 주식적으로는 수익을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AI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로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AI가 온 디바이스 AI 컨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실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누가 위너가 될까.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쉽고 유쾌하게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지브리 열풍을 탄 생성형 AI 주도권 승자는 구글일까요? MS일까요? 그리고 진짜 돈은 누가 벌게 될런지 궁금한데요. 오픈 AI, 챗GPT가 이제 지브리밈 흥행 돌풍으로 국내 기준 앱 월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브리 화풍 이미지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도배하면서 다시 한번 지브리 밈을 통해 가지고 챗GPT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GPT-4 옴니라고 하죠.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생성, 향상 기능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뭐 동영상이라든가 소리, 또 감정까지도 웬만한 건 다 컨트롤 가능하다,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옴니인 것 같은데, 지난달 25일 공개한 이 기능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사진을 게재한 다음에 뭐 지브리 화풍으로 좀 바꿔줘라고 이제 입력만 하면은 마치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림을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인데, 오픈AI 얼마나 좀 변화, 또 긍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2011년, 12년이죠. 2022년 11월에 이제 그 챗GPT가 공개되면서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자, 그때부터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쓰기만 했죠, AI 업체들이. 왜냐면 컴퓨팅 파워를 구축해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AI 군비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거 도대체 돈은 언제 벌래?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돈을 벌려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뭐가 될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저는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모바일 혁명 때 딱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자라는 게 당연히 유료였는데 이게 무료로 제공해주기 시작한 게 카카오톡이었고요. 카카오톡에서 이게 처음에 막 그 이모티콘 같은 것들 막 유료가 나왔을 때 도대체 저걸 누가 돈 주고 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모티콘 산업이 지금 조단위 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리텐션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아예 뭐 그런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 지브리풍 그 밈을 통해서 이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됐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기 시작하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이 지브리풍 비슷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 결국 그게 돈을 벌어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죠. 샘 울트먼도 자신의 얼굴을 지브리 화풍으로 모사한 그림을 이제 X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하면서 지브리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좀 힘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생성형 AI가 막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해당 시장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이제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빅테크뿐만 아니라 빅테크와 연계된 뭐 여러 가지 협력, 또 투자 관계로 얽힌 그런 기업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생성형 어려운데 이거 발음하기도. 생성형 AI 시장 구조와 주요 기업들의 역할, 또 앞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찝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AI 혁명이라는 사이클이 거의 뭐 10년 이상 어떤 빅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뭐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이클은 10년인데 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면 사실 주식적으로는 수익을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은 정점으로 이제 성장률이 확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계속 성장했지만 사실 주가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시장 침투율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그래서 침투율이 되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침투율 10%일 때가 제일 화끈하게 주가가 오르죠. 맞아요. 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침투율 제 기억으로 한 11%, 12%일 때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실 그랬었고요. 근데 AI도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그 침투율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초반에는 이 인프라 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자금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인프라 관련돼서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엔비디아 GPU에서 이게 왜 병목이 생기지라고 봤더니 TSMC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코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쪽에 이제 여기가 병목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TSMC가 주가가 확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코버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이제 병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또 주목을 받아서 그 관련주들이 확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랐고, 그 뒤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니까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확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졌고 전력도 어느 정도 만약에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병목이지? 통신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칩하고 칩 간에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에 통신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게 이제 광자 기반으로 통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구리선을 기반으로 전기 통신을 하다가 이제는 광자 기반으로 이제 그 광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어떤 머티리얼 구조에서 광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발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광손실도 많이 나니까 이제 거기 그럼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그 아이템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혁명이 시작되고 적어도 어떤 그 절반 수준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22년 말에 시작됐으면 적어도 앞으로 그 2027년까지도 괜찮은 거죠. 근데 사실상 투자의 그 시계로 보면 한 내년이 아마 이 전체 AI에서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AI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로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반드시 각각의 개인들한테 초맞춤화가 돼야 돼요. 그게 에이전틱 AI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어떤 흐름들이, 투자의 흐름들이 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없던 디바이스가 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당연히 AI 스마트폰이나 AI PC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없던 디바이스가 새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올라가는. 예, 그게 피지컬 AI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AI가 온 디바이스 AI 컨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실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누가 위너가 될까. 네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시장 침투율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는 포인트겠지만, 말씀하신 뭐 생성형 AI에서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에이전트 기반의 에이전틱 AI, 굉장히 시장이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어떤 그림을 연출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동안 뭐 엔비디아 얘기는 많이 했는데 조금 이 어떤 헤게모니의 축을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돌려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MS, 또 구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MS가 얼마 전에 자사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변화는 그간 이제 웹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었던 코파일럿을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구글 렌즈처럼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눈을 갖게 됐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고요. 이 제미나이의 고급 기능, 이 고급 기능을 사이버 보안 지식이라든가 뭐 툴링에 좀 결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였거든요. 날로 치열해져가는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또 이제 좀 떠오르는 기업, 뭐 구글과 MS가 될 것 같은데 창사 이제 50주년을 맞은 MS, 이제 AI 비서 코파일럿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좀 이 시장에서의 어떤 선두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할 것 같고, 구글 역시 이제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AI 전환을 좀 꾀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강점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초창기 AI 쪽 기술이 되게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잡은 게 세계 넘버원 기업인 이제 오픈 AI를 잡았죠. 그래서 오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오픈 AI라는 회사가 굉장히 거버넌스가 이상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비영리 네. 그 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샘 올트먼이 이제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있었고, 그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직원들이 샘 올트먼 복귀시키지 않으면 다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사회가 손을 들었고. 엊그저께 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으로.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AI라는 게 공공성 쪽에 굉장히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대다수 그 딥러닝 쪽에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공성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그냥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저는 흘러오게 된 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오픈 AI의 챗 GPT를 자사의 애저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서로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오픈 AI의 기술을 사실 흡수할 건 상당 부분 흡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MS의 무스타파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영입하게 되면서 사실 챗GPT, 오픈 AI의 샘 올트먼하고 굉장히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캐펙스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약간 기존의 데이터 센터 임대나 이런 것들 취소하고 하는 이유들이 사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픈 AI하고 결별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코파일럿이나 그 챗GPT나 이렇게 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예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자사의 LLM인 마이라는 것들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인퍼런스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오픈 AI하고는 이제 결별할 수순만 남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처럼 먼저 막 치고 나가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철저한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클 경주할 때 그 제일 앞에 달리는 선수가 제일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 뒤에 딱 붙어서 이동으로 가다가 힘을 응축했다가 결승선전에서 팍 힘을 내서 스퍼트해서 따라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얍삽한 느낌이 좀 그렇죠. 들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지금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AI가 그동안에는 언어 모델이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언어를 넘어서서 사람의 오감처럼 보고 그리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금리 같은. 맞습니다. 그게 멀티 모달이라고 하거든요. 멀티 그러니까 모달. 그 멀티 모달에 대한 지금 이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응축해서 멀티 모달 AI 시대에서 우리가 뭔가 치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에이전틱 AI하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에이전틱 AI와 그 또 피지컬 AI에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AI는 지금은 바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디가 없이 그냥 영혼만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영혼만 있는 거고 얘는 필요할 때 내가 소환만 시키는 거거든요. 디바이스로. 근데 얘는 항상 나한테 붙어서 나한테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주려면 얘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안경의 모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휴머노이드의 모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한테 붙어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모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가장 치고 나가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언어 모델에서는 아마 그래도 오픈 AI의 챗 GPT에 좀 뒤처졌지만 제미나이도 굉장히 꽤 좋은 모델이고 결국 멀티 모달이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모달과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 능력이 추론 능력이 개선이 되면 결국 거기서 AGI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대다수 빅테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뭐 이 두 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상반된 AI 전략을 좀 구사했던 것 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좀 AI 상업화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는 반면에, 구글은 그거보다는 약간은 좀 더 신중한 모습,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AI 배포에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는데,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이제 기업용 AI 도구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의 동시에 본격적인 이제 B2B 공략에 나선 게 아니냐 하는 좀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이죠. 날짜도 거의 이제 나란히 기업용 AI 도구를 개선하고 가격 정책을 재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도구를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B2B 쪽에서 좀 확실한 어떤 헤게모니를 좀 구축하기 위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AI라는 게 상업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에는 투자만 하고 저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AI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보면 GPT라고 했잖아요.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이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였죠, 원래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모든 AI 업체들이 AGI, 그러니까 우리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그 컨셉으로 가는 게 네. 결국 목표인데, 그러면 AGI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지적 수준만큼의 능력을 내는 게 AGI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얘가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진다. 네. 그리고 이머전트 어빌리티즈라고 해서 얘가 스케일을 계속 키웠더니 어제까지 갑자기 못하던 기능을 갑자기 오늘부터 하기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AI 군비 경쟁이 펼쳐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군비 경쟁을 정말 묻지마 식으로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에 엔비디아 GPU를 갈아넣기 시작한 건데, 그게 사실 작년부터 조금 이제 컨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프리트레인드만으로는 이게 AGI로 갈 수 없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빅테크들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 프리트레인드 쪽으로도 여전히 투자를 하지만 여기에 비중은 좀 줄이고 대신에 인퍼런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AI, 우리가 뭐 한 2년 전만 해도 AI에서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게 인퍼런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년 지나서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답변 빨리 뽑아내는 게 인퍼런스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인퍼런스가 어떤 컨셉이 생겼냐면, 단순히 답변을 빨리 해주는 게 인퍼런스가 아니고 좀 더 고도화된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인퍼런스야. 그리고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를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인퍼런스야.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한테 인스트럭션, 사람한테 AI가 일을 시키는 구조까지 가는 거죠. 좀 무서워지네. 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는 게 조직을 대체하는 게 결국 AI라는 거죠. 리더십까지 AI가 맞습니다. 갖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사실 그러면 조직을 대체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잖아요. 스카이넷 같은 거잖아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참 재밌게 봤는데. 예, 이 친구가 나쁜 친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 쪽으로 많이 옮겨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에이전트 AI에 대한 그 코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업화 쪽이 많이 열리게 됐는데, 사실 초기에만 해도 이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AI의 시장은 B2C라고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내게 할까? 네. 이 사람들한테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B2C보다 오히려 AI는 B2B나 B2G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기업이나 정부의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게 사실 거기서 대박이 나는 회사가 팔란티어라는 회사인데,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B2G잖아요. 전쟁을 위한 AI잖아요. 팔란티어라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내가 뭔가 아주 엄청난 서비스가 아니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줄여준대. 기존에 100명이 하던 거를 50명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한 월 뭐 몇십 달러 더 내면 돼. 무조건 필요한 콘텐츠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투자가 나오게 된 거고 그게 에이전틱 AI가 된 거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성공적인 모델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B2B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에이전틱 AI나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B2B하고 B2G 쪽에서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수익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어떤 방향 전환의 어떤 그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B에서 뭔가 정점을 찍고 관련된 뭐 컨텐츠라든가 그런 내용물들이 이제 B2C로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지브리 풍이라는 거는 결국 B2C 쪽에서 뭔가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기업 B2B 쪽에서의 어떤 에이전틱 AI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구글 MS 말고 이제 다른 기업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마존이 이미지 및 그 영상 생성 AI 모델 또 출연형 모델군을 노바 제품군의 일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된 AI 제품군 노바군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공개됐었던 노바 액트 그리고 기존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AI의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끝낼 때마다 새로운 명령어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AI 스스로가 이제 업무를 헤쳐나간다. 그야말로 좀 에이전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AI 경쟁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MS라든가 구글 이 기업보다 이제 뭐 인지도 지명도가 높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해당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 얘기를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마존이 이제 지난달 30일경이었나요? 일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다른 명령 없이도 여러 작업을 스스로 대신할 수 있는 노바 액트를 공개를 했는데 진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찝어주신 것처럼 이를테면 뭐 쇼핑, 뭐 식당 예약이라든가 문서 작성 이런 걸 스스로 하는 에이전트 모델인 것 같아요. 이제 AGI 연구소에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아마존의 이전 진취적인 모습이 꽤나 이제 좀 놀랍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렇게 AI 쪽으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약간 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예. 이게 범용적인 AI도 그렇지만 뭐 에이전틱 AI 분야에서 전혀 좀 동떨어진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사실 아마존이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1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하고 뭔가 부딪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어떤 AI 서비스든 이제 연결을 해주겠다, 매칭해주겠다. 대신 우리는 마켓플레이스만 제공해주고 AI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들여다본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건 아닌가 봐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자체 모델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게 엔스로픽에다가 큰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이제 대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네네.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자체 모델이 없을 때 마이라는 모델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오픈 AI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기술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했듯이 저는 엔스로픽의 기술들을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흡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최대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1등이면 클라우드 업체들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들 그리고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아마존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모델이 나와서 결국 그게 데이터의 질이 너무 좋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기반으로 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타임라인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이게 이제 기술 격차가 좀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갈수록 뭐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오픈 소스로 기술들을 많이 공개하기도 했고 사실 그러면서 상향 평준화가 된 측면들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이제 조금 좀 상쇄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